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소리내어 읽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편집 내용에 오디오북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소리내어 읽기라는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그 블로그 활동만 했는데, 블로그는 주로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유튜브의 장점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맙게도 시청자분 한 분이 이 노땅이 하는 방송을 자기가 좀 본다. 그게 뭐 혹시 이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더니 운전하면서 그냥 들을만 해요.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시청자 그룹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은 또 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만은, 저도 사실 편집한 내용을 이렇게 제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봄으로써 제 자신이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천히 말씀드린 대로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셔도 되겠죠. 그렇게 들으셔도. 독일도 히틀러 빼 야수꾼이 A급 전범 분사라는 일언론이라는 제목으로 김한희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1월 6일 오후 4시 4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인 2025년을 맞아 일본 주요 경제 매체인 니혼 게이자의 니케이 신문이 야수꾼이 신사에서 A급 전범을 분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된 지금까지 일본이 해결하지 못한 정치 과제가 바로 야수꾼이 신사 문제인데, A급 전범들을 중간에 합사한 것이 이러한 갈등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다. 독일 전쟁 희생자 추모관 노이에 바헤엔 히틀러 제외, 전쟁 지도자를 포함하지 않는 위령이라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니케이가 주장을 냈습니다. 1985년 일본 총리 공식 참배로 한중과 외교 문제가 비화됐고, 그래서 이 니케이 칼럼은 마지막으로 현재 자민당은 보수표를 되찾기 위해 우클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수꾼이 신사 참배 문제가 쉽게 거론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선택이 참의원 선거의 표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외교에선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일본 의원들이 야수꾼이 신사 참배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찍힌 건데요. 23일 현지 시각이네요. 2024년 4월 23일입니다. 그걸 인용했는데, 니케이 신문이 참 상식적으로 잘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강화를 위해서, 또 향후에 한미일 동행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도 그렇게 해야만이 일본의 장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적절한 그런 뉴스 보도 칼럼을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 체류 중국인 정치활동 참여하지 말라 경고.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중국 중앙방송 CCTV가 5일 보도했다. 중국 대사관은 전날 오후 8시 중국 SNS인 위챗 공식 계정에 주한 중국 국민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는 주요 통보를 알리며 이같이 경고했다.
대사관 측은 한국 출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법률이 규정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한 외국인은 소지한 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만일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내 중국 국민과 중국 여행객은 법률과 자기방어 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정치 집회나 인원이 밀집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하며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고 집회에 의한 교통 통제에 유의해 개인이 나갈 때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고 통보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에 부임한 제9대 주한 중국 대사인 그는 3일 정병훈 외교부 차관보를 예방한 데 이어 21세기 한중교류협회 김한규 회장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다. 그런데 이런 그 중국 대사관이 그런 거 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아새끼들이 지금 이 집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 때도 참여를 했고 중국이 한국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발언을 중국이 한다는 것은 실제로 뒤에서 지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신분을 어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중 국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선족들은 조선족들이 그 중국 국적을 포기한다면은 한국인으로서 저도 받아들일 용인이 있는데 한국인이 된다 그러면은 또 한국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사상이 틀려가지고 뭐 이론 대립이 생길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중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도 많고 또 실제 중국인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 때문에 그게 뭐 그 투자 이민인가 그거 하고 하면 지방선거는 또 투표권도 주고 이렇게 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애들이 헷갈릴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탄핵 이런 요즘에 그것은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뭐 아주 그 선한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중국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고개를 갸웃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들르는 얘기로는 그 집회에 안 나가면은 유학생들 특히 젊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그런 집회에 나가서 하면은 중국이야말로 5호 뭐라 그러네 5호 감시제 같은 거로 해서 누가 안 나갔대요. 저는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또 고발하는 이런 그게 공산당의 아주 그 통치 방법 중에 하나죠. 감시하는 거. 그러니 감시가 두려워서라도 이 탄핵 집회나 무슨 촛불 집회나 중국 젊은 애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과거의 현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 블링컨 윤 조치의 심각한 우려 전달, 헌법 수호 국민 노력 평가 이런 제목은 좀 추상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CBS 노컷뉴스 김학일 기자가 메일 보내기 1월 6일 날 15시 37분입니다. 조태열 블링컨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블링컨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 강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 장관 공동 규탄. 러 북의 첨단 위성 기술 공유 의도. 러 정책 뒤집고 북핵 용인 가능성에 가까워져. 블링컨 조태열 회담에 앞서 최상목 대행 예방.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 좌파 언론들이 탄핵을 하고 뭐 체포 뭐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괴다 이런 용어들을 언론에 써가면서 속된 말로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나 블링컨이 직접 날라왔다는 얘기는 표현은 국민 노력 평가,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을 안 하지만은 현 윤 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조태일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윤 정권이 무너질까 봐 심각한 우려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노력한 것을 평가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도 이번 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과 가치동맹의 복원이라며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블링컨이 왔을 때 이제 북한이 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김명일, 양지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6일 14시 0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ICBM 도발 징후도 포착.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6일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IRBM,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IRBM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사거리는 3,000에서 5,000km로 북한에서 남동쪽으로 3,000km 떨어진 미국령 괌 타격이 가능하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북한의 첫 무력 도발이다.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 이후로는 2달 만의 도발이다. 지난해 미국 로켓 발사 145건 역대 최대, 발사장 포화 상태. 강경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1월 6일 오후 4시 2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5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너던 맥도웰 허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의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지구 궤도에 도달한 로켓 발사가 145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역대 최대 건수로 2017년의 5배 수준이다. 이 중 134건, 92.4%가 스페이스 X의 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WSJ는 스페이스 X 등 우주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체 위성, 고객 탑재물을 우주로 운반하면서 비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면서도 로켓 발사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전했다. 로켓 발사 대부분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와 케네디 우주센터, 캘리포니아주의 밴더버그 우주군 기지 등 3곳에서 이루어졌다. 알래스카 코디엑섬에 위치한 퍼시픽 스페이스 포트 컴플렉스는 그간 연간 최대 발사가 3건에 불과했지만 향후 연간 최대 25회 발사할 수 있도록 정부 허가를 추진 중이다. 이미 향후 5년간의 발사 일정이 채워진 상태다. 미 우주군은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와 밴데버그 우주군 기지의 발사 가능 횟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또한 추진 중이다. 요거는 아마 플로리다주에서
펠컨 위성인가 그것을 쏘아 올리는 그런 거죠. 그 스페이스 X라고 명명된 그 별도의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런 로켓은 아주 그 크기가 우주 영화에 나오는 아주 그런 막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Stop the steal. South Korea officials unable to arrest impeached president. Stop the steal.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는 한국 관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로 그 폭스에서 그 보도한 거를 캡처했습니다. 한국 수사관들은 금요일 아침 체포를 거부한 채 6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제목은 한국 대통령 체포 실패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 촉발 ABC 뉴스. 위에 것은 이 탄핵 반대 집회자들, 그 다음에 밑에 것은 탄핵 체포, 탄핵 그냥 이거 체포라고 하죠. 체포 반대. 그 다음에 밑에는 주로 민노총 애들이 주축을 이룬 체포하라는 그런 거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유명 슈카월드가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례 등등 해가지고 과거에 2차 대전 후에 식민지 유럽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이 민주국가가 됐냐면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 중동도 실패했다. 하면서 유독 식민지였는데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는 현재는 한국이다. 그리고 랭킹 민주주의 성숙도 또 세계적으로 21인가 이렇게 해서 나쁜 편은 아니다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이나 기관이 없으니 갈등은 더 증폭된다.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한다. 그 사실을 체크해서 진실을 가리는 게 무의미해졌다는 뜻이다. 뉴스를 자기식으로 편집하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소통한다. 사회의 큰 어젠다, 의제를 끌어가던 전통적 언론의 기능은 왜소화됐다. 이런 등등은 SNS, 그 다음에 여러 매체, 유튜브 등 이런 거의 영향도 큰 거죠. 각 진영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선을 만들어 광장으로 동원하고 행동한다. 미국, 유럽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신뢰받는 제도가 없으니 갈등이 더 증폭된다. 2019년 이재열 교수라는 사람이 한겨레 인터뷰 중에 그것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저는 항상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진단은 잘 하시는데 상관관계 논리로 갈등 진단만 하지 말고 그럼 해결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탈진실 시대다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유식한 척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면은 말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식인은 그렇게 근데 저도 별 굿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한테 실패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 뒷면에서 조금 더 소개하기로 하고요. 소리내어 읽기 듣기가 독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설거지하면서 독서하기, 오디오북 듣기, 여성들인 경우에 저는 저도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거지 전문 10년 차거든요. 설거지하면서까지 오디오북 듣기는 좀 그렇고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 워드 글쓰기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 방송하는 슈카월드나 타 유튜버 방송을 소리로만 듣고 있다가 요거 캡처해야 돼.
요게 느껴지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쪽은 방송을 듣고 있고 한쪽은 내가 작성하고 있는 그 워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만 하기도 바쁠 텐데 어쨌든 그 글쓰기마저 AI가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 그 제 목소리로 들으면서 제가 편집한 내용을 듣는 것이 그냥 뭐 소일이든 노땅이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시청자분이 계시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중의원연맹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인가?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그 노출이 좀 더 된 게 한중의원연맹인데 현재 1기가 있었고 현재 2기라는데 저도 의문을 안 해봤다가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다. 굳이 입법기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전국인민대표회의로 알고 있다. 여기에 말하자면 그 참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지위 내지는 영광이라고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수기 역할하는 인민대표회의가 입법기관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한 의문점도 제시하지 않은 언론을 본다. 중국하고 한중의원연맹 하는 것은 괜찮고 만약 북한하고 그 남북의원연맹 이렇게 하는 것도 용인이 되는 얘기냐? 그런 의문을 남북의원연맹이라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데 한중의원연맹에 대해서는 경제계나 정치계나 그냥 입을 다 다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중의원연맹에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국힘 의원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이 의원들을 친중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친중 세력 아니면은 한중의원연맹 들어갈 이유가 없죠.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중국 측 의원 연맹에 들어간 사람들의 몇몇의 그 인적 리스트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어떤 기업체 무슨 사장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산당 간부일 수도 있고 지방 뭐 어떻게든 중앙 공산당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포진돼 있겠죠. 계엄선법이 해제는 수면 밑에 숨어있던 친중 정치인들이 드러났다고 그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현재 중진 의원들 중 많은 의원들이 친윤이라는 대통령 발의를 하면서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친중 국회의원들의 음모다. 이렇게 또 진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신선한 관점으로 넥서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제3부의 컴퓨터 정치라고 해가지고 부장제는 민주주의, 우리는 계속 대화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거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주의는 모든 권력을 알고리즘에게로 이런 제목이 있고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지금 8장까지는 오늘 간신히 읽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11장은 실리콘 장막이라고 세계 제국인가 세계 분열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민주주의나 전체주의 그걸 공산주의라고 전체주의라고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 유발 하라리죠. 하라리. 그래서 읽고서 이게 정리가 되면은 한번 저도 소리내어 읽기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독서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 최고의 대외 순자산 보유국, 세계 전체 대외 순자산액 실정 해가지고 2025년 시점 최신판인데 푸아라 2조라고 돼 있는데 대외 순자산 공적 플러스 민간 상위국 미조 달러 2023년 기준인데 일본이 3조 3,210억 달러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도이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홍콩으로 돼 있는데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존보루, 싱가포르, 아우 이게 뭐 일본 가닥가나. 그리고 그 우리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1조는 아니고 8,110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그래도 좀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그 외국의 대외 순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냐. 잃어버린 30년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있어 봐야 금리도 제로금리 상태니까 한국 같은 데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금리 장사도 하고 또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그 금융돈이 그 동남아나 한국 또 뭐 유럽이나 뭐 전 세계로 그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외 순자산 공적 민간 하위권 이제 그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부채국이죠. 미국이 달러 패권국입니다. 얼마나 그 부채를 가지고 있니? 부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순자산이 19조 8,53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군요. 다른 나라는 뭐 따질 것도 없고 미국이 이만큼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거 달러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갚으라 그러면은 갚을 돈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시바 수상이 연두회견에서 레이와의 열도개조를 재창, 다나카 가쿠에이시 이름도 내고 정부기관 지방이전 등 의혹. FNN 프라임 온라인 보도 내용입니다. 이시바 수상은 6일 오후 미에현의 2세 신공 참배를 마친 후 연두기자회견을 임해 레이와의 일본 열도 개조에 임해 지방 창생을 추진하는 결의를 나타냈다. 이시바 수상은 회견에서 지금까지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강한 일본을 목표로 해 전후는 풍요로운 일본을 목표로 해왔지만 향후는 제3의 일본은 즐거운 일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표명해 세계 평화 아래 모든 사람이 안심과 안전을 느끼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오늘보다 내일은 좋아진다라고 실감해. 참 말은 좋네요. 자신의 꿈에 도전해 자기 실현을 도모해 갈 수 있는 활력 있는 국가를 목표로 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일극 집중을 재검토해 다양성을 미래의 힘으로 해 간다라고 표명해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의 일본 열도 개조론이나 오이라 전 수상, 다케시다 전 수상 등의 대처를 주춧돌로 지방 창생을 진행시킬 생각을 나타냈다. 새롭게 창설을 목표로 하는 방제청도 포함해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국내 최적 입지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댓글이 재미있네요. 열도 개조론이라는 것은 다나카 가쿠에이시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는 말을 들은 지략과 결단력이 있어야 말이다. 이시바 시게루 씨는 결단력도 없고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도 희박하며 나오는 말은 예쁜 것뿐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론도 마켓도 이시바 내각은 노라고 표시를 해서 넣은 것을 받아들여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